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요동치자 국내 공모펀드가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국내 공모펀드의 투자 자산 중 채권은 24.68%로 주식 비중 24.06%를 넘어섰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난해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반도체 매출이 전년보다 120% 증가하며 767억 달러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1위였던 인텔을 누르고 2위를 유지했고 HBM 경쟁력으로 성장세인 SK하이닉스는 글로벌 4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 연장 근로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정부 지침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은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 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을 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화답을 하지 않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도 당초 알려진 125%보다 높은 145%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G2의 관세 전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관세 전쟁의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매긴 125% 관세만 해도 교역이 끊길 지경인데 백악관은 125%가 아니라 145%라고 정정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를 기다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동작전을 뒤로하고 14일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섭니다.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걱정은 태산 같은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관세 전쟁 좀처럼 접점이 안 보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125%였다.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침에 백악관이 145%가 맞다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최영목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20%포인트가 더 높아졌는데 누가 착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상호 관세는 125%가 맞고요. 근데 애초에 펜타닐에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펜타닐 유입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20%를 이제 펜타닐을 이유로 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걸 총 합계하면 이제 145%다. 네. 그렇게 합계 계산으로 145%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125%만 해도 뭐 교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145%라고 하면 사실 뭐 이게 교역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렇죠. 125나 145나 사실 중국 제품은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고 뭐 중국도 보복을 좀 하다가 너무 높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니까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약간 협상의 여지를 보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5%로 일단 올린 것, 물론 백악관이 145%로 정정을 했습니다만 전 교수님, 이게 중국에서는 그에 대해서 새로운 무슨 응수나 새로운 조치가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조치를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과 같이 이런 뭐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숫자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 145%를 감내하고 수출할 수출상도 없을 것이고 수입상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 중에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다. 네,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일전에 대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조바심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건 곧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더 버티기를 잘하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다만 1%의 어떤 승리의 효과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은 언론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의 어떤 향방 같은 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것 같고 중국이 일사의 항전을 불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데 사실 중국도 상당한 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불리해 보이지만 중국도 내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외교부에서도 뭔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뭔가 협상을 하려면 서로 누군가가 뭔가 양보를 하거나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 그럴 조짐이 현재로서는 좀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중국도 미국 그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까지 높이겠다고 높였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또 12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예, 기업 맞춤형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예, 인공지능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드론 분야의 첨단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자나 원료나 이런 걸 중국이 많이 제공해 왔는데 예. 그걸 통제해버리겠다고 그러고 또 6개 바이오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서 예. 그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소폭의 미국에 비하면 소폭의 보복은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145%까지 보복을 하니까 예. 추가 보복도 중국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가 보복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은? 공식적인 메시지는 예. 뭐 압박과 위협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건 서로 파멸을 가는 길이니까 평등한 방식으로 협상을 하자. 평등한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EU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연합해서 예. 미국의 관세 보복에 좀 대항하는 그 세력을 좀 구축하려는 노력을 좀 암암리하고 있고 그 예. 일환으로 뭐 베트남 순방이나 이런 거를 시진핑 주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 전선을 좀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과연 연합 전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마침 최 교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14일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순방한다. 이게 어떤 뭐 미리 예정이 돼 있었겠지만 이게 상호 관세에 따라서 정말 우군을 확보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판을 하나 들고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이제 표시가 됐고 거기를 보게 되면은 상위 랭크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게 베트남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베트남이 상당히 많은 관세를 이제 부과받게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는 양자 간의 어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4년 동안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우회 국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순방 국가들이 주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방으로 팀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응한다라는 전략은 일면 우리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그러한 국가와 중국 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어야지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품과 관계에 있어가지고선 경쟁적인 구도면은 그게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 국가가 과연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버틸 만한 그런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남아 순방을 이제 14일부터 하는데 세 나라가 중국과 여러 가지 교역량이 많거나 또는 의존도가 서로 높거나 하는 나라이겠지만
연합을 하기에 가장 큰 경제 블록은 역시 유럽 연합일 텐데요. 유럽 연합도 미국의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가 지금은 좀 정지시켜 놨습니다만 유럽 연합과 중국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근데 뭐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 유예를 하면서 예. 중국만 딱 지워서 유예를 안 하고 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연합과 중국이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둘 간의 의견은 상당히 갈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중국은 뭐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자제하는 권고를 한다든지 예. 그 옛날에 환한령처럼 그죠? 상당한 미국의 뭐 관광 산업이나 뭐 호텔 산업 이런 데 좀 타격을 주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 수지에 좀 타격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국 그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예. 절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7.5 위안까 1달러 대비 7.5 위안까지 이렇게 평가 절하를 시켜서 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증가시켜서 더 무역 보복에서 오는 그 영향을 좀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채 매각을 공식적으로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미국 국채 매각. 미국 국채를 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 미국 국채를 서서히 매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국채에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수입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좀 나름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은 좀 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솔루션이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미국과 그 패키지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중국도 공경에 처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국의 대응이 있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힘들다. 아까 환율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환율, 위안화 환율 무작정 높일 수만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환율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공식화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환율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중국이 자멸하는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최소한의 환율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합관계에 있는 연합의 대상 국가들과 연합이 가능한데 예. 만약에 그들과의 어떤 환율에 있어서 중국이 평가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들과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평가 절하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그건 미국에 또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조만간에 나올 이제 뭐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이런 평가 대상에서 중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물론 중국은 평가 절하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평가 절하를 원하는 그 순간 연합이라는 단어는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연합.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환율 절하를 통해서는. 네, 실질적인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시아 금융 위기 때 중국이 그나마 좀 대국다운 면모를 보였다라고 이제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이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을 그다지 평가 절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중국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평가 절하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근린 궁핍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역의 환율에 있어서의 중국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일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이런 상호 관세를 견뎌가면서 이제 바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중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중국이 곧 고개를 수그려야만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상황을 지금. 굉장히 중국도 어렵다. 미국보다 더 어렵다. 저기 판단이 되고요. 내수가 완전히 망했다. 그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가 차비하는 국내 소비죠.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는 68%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30%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쪽이 난 거예요. 그만큼 내수가 불경기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뭐 은행 대출을 확대하고 뭐 온갖 부동산 시장도 좀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삼중고가 닥쳤다. 삼중고. 그래서 미국 관세 보복은 물론이고 관세? 지방 정부가
부패난으로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 부채. 경기 침체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와가지고 물가 상승률도 없어요.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습니다. 경제 성장도 못 되고 물가도 오르지 못하고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중국에 좀 갔다 왔는데 제 친구도 좀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상해 공항이나 이런 데가 엄청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번잡해야 되잖아요. 번잡해야 되는데 여행객이나 텅텅 볐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의 백화점이나 이런 유명한 백화점도 텅텅 볐고 뭐 오피스의 공실률이 50%고 뭐 이래서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에 6%대인데 예. 작년에는 5%죠. 근데 그것도 계산을 좀 통계 거품으로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아마 4%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3%. 4%. 목표는 5%인데. 네, 목표는 5%인데 양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통계를 어느 정도 부풀려서 5%를 맞췄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4%대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이국 환신 정책 이런 걸 취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품들은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라 소비를 진작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히고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얘기는 미국에 맞서서 나름대로 맞바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옛날만 못하다.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못하다. 예. 그럼 어느 정도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요인은 더 올라가고 있다. 아, 그래서 과연 그 타협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걸 미국이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무역보복을 145%까지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나오는 것만 보면 중국이 응수하는 것만 보면 끝까지 싸울 것처럼 아주 준비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중국도 아까 내상이 참 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미국과 싸워서 국가 전체적으로 일치 단결해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심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이한 현상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애국주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애국주의.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린 풀만 먹고도 3년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풀만 먹고 3년 네, 살다. 그러니까 견딜 만큼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공공정책센터가 있는데 거기 센터에 있는 연구원 하나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SNS에서요. 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그 연구소 자체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건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중국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양회의 경제 성장 목표치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인민들의 합심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국 정부가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도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선, 3선, 4선은 더욱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회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요번 경제 성장 그리고 경기 부양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네, 이미 2선, 3선, 4선에 힘을 거는 건 좀 무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 부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3년이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이후에 2년 동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할 수 있는 여력은 뭐가 있을까?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거를 하나의 강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쁘면 몇 가지 뭐 돈을 푼다든지 재정을 늘린지 하는 게 있겠지만 중국 나름의 또 다른 내수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조금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게 좀 더 있습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많이 내렸고요. 금리 내렸고. 은행 대출 제한도 뭐 없애버렸고 부동산 시장은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막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정보로 입수할 예. 수 있는데 예. 이제 국민들의 그 신뢰도가 그죠? 예. 신뢰도와 아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 푸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뭐 국영 무역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정부가 좀 강요를 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뭐 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내수를 확대하는 거는 사실 한계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지금 벼랑 끝까지 가는 이런 분쟁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 그 중국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어떤 소비를 좀 진작하려는 그 의도가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인 이슈가 결국 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약점이라고 그럴까? 중국이 안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러는가요? 그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중국한테 수그려라. 협상으로 전화를 하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빨리 전화를 해서 양보하라. 네. 그런 겁니까 지금 미국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중국이 그걸 숨기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의 문제와 연관이 시간. 어느 된다라고 정도 봅니다. 견딜 수 있느냐. 예. 미국의 약점이라 그러면은 미국도 똑같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국채금리의 상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90일 동안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일견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한 발 물러난 것 같다. 미국이 한번 첫 판은 진 것 같다. 1라운드는 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2라운드, 3라운드 해서 최종 15라운드가 될지 9라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다만 중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하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큰 그림은 이렇다고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해요? 결국에는 환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환율. 환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보복을 정말 145%까지 때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 그 상호 관세들을 도입해서 환율을 대폭 조정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그러니까 하는 자기 나라 거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떨어뜨리는 나라 거죠. 돈값을 다 비싸게 비싸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미국의 수출을 하기 쉽게.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게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도입해서 모든 나라를 압박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1985년도에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미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을 미국이 좀 대폭 좀 조정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게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예. 작년 말에 그 스테펜 미란이라고 하는 네. 백악관 그 경제자문위원장이 있어요. 예, 미란. 네. 미란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트럼피즘의 어떤 경제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분인데 예. 그분이 보고서를 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 시스템이 너무 그 미국의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다 원하니까 예. 미국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 쌓였고 제조업이 망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판을 확실히 바꿔야 되겠다. 네. 마라라고 합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플라자 합의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 마라라고니까 네, 거기에 플로리다의 사람들 마라라고. 불러서 네. 마라라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을 대폭 조정하는 이제 합의해야 된다. 근데 옛날처럼 뭐 원색적으로 환율을 50% 평가절 상해라 너희 나라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미국 국채가 10년 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오는 거를 100년 센트리 채권으로 바꾸고 대신 이자율이나 이런 거를 대폭 낮춰서 미국의 재정 부담이 별 없게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환율을 이제 또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예. 한 20-30%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네. 그걸 조정하는 합의를 해라. 그런 보관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중국을 특히 압박하면서 특히 위안화 대비 환율의 달러의 환율을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그
전초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제2의 아닌가. 플라자 협정,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전 세계 돈값을 다 올려서 결국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플라자 협정을 뒤에 딱 숨기고 이제 지금 상호 관세로 압박한 다음에 그걸 따져내겠다는 게 우리 최 교수님의 이제 풀이였고요. 사실 미중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뭐 관세가 시급한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이제 다른 나라, 중국을 뺀 나라는 상호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네. 3개월. 그럼 3개월에 이제 10%만 기본관세 매긴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좀 언급이 있었죠? 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90일 동안 유예한다라는 거는 연합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미국 측에 서가지고선 중국에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해주면은 지금 관세 뭐 10%, 20%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연합의 어떤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미란의 보고서 아마 일반 국가들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00년짜리 국채를 이자를 안 주고 쓰겠다라는 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미국으로서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일정 정도의 어떤 승리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국이 노리는 것이고 또 미국은 중국이 그때까지는 못 버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다소 좀 부질없는 현상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뭐 또 다음 날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장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는 유예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지되고 있고요. 이게 또 추가될 수도 있다. 반도체, 의약품. 지금 품목별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상호 관세는 좀 일단 석 달간 유예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센트리 채권 100년짜리는 이제 동맹국 위주로 네.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안보 우산도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네. 채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라. 그러면서 온갖 이제 압박을 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90일 동안 협상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90일 동안 특히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요구를 받을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네,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환율을 변동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그 노력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충분한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은 결국 그런 나라는 선별적으로 다시 상호 관세를 원래 유예한 것이 없애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할 거라고 봐요. 적용을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 압박해서 결국은 자기 목표대로 이제 가는데 그게 결국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고요. 품목별 관세도 품목별 관세는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사실 자동차나 알루미늄이나 철강, 구리나 또 반도체도 앞으로 품목별 관세가 도입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미국도 사실 필요한 중간재가 필요한 수입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별 관세를 따로 빼놓고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도 있고 면제시킬 수 있고 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빼가지고 보호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상호 관세가 아니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품목은 별도로 빼서 그때 따라서 조정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미중 관세 전쟁 관련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호 관세로 전 세계를 위협하던 트럼프 미 대통령을 90일간 유예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건 채권 시장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죠. 미국 국채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미중 상호관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90일간 중국을 뺀 나라에 대해서는 90일간 전격적으로 상호관세를 유예하니까 주가 떨어져도 꿈쩍 같은 트럼프가 갑자기 네. 채권 때문에 그랬다. 네. 이런 분석이 막 나왔거든요. 네. 미국 국제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트럼프가 한 발 뺀 거예요? 예, 뭐 그 방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직진을 하다가 예. 스탑을 했죠. 예. 스탑을 했는 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예.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예. 번째는 현재 미국 주식에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상위 10%가 전체 88%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래요. 내 주식 보유가. 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진영자들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 화이트 칼라인 반면에 공화당 친구들은 상대로 중산층 내지 블루칼라나 저소득층이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나머지 전체 인구의 90%는 사실 주식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죠. 아하. 즉 뭐냐면은 트럼프나 스캇 버센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월스트리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위해 존재를 한다. 네. 즉 전체 주식이 없는 90%의 어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구사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사실은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죠? 되는데 채권은 조금 완전히 다르죠. 뭐냐면 채권은 경제의 근간입니다. 특히나 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되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출금리가 될 것이고 이른바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그렇죠. 거. 모기지는 모두 다 거의 다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모든 경제 주체한테 굉장히 힘을 들게 만드는 구조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이머전시가 좀 뜬 거죠. 뭐냐면은 긴급 상황. 예, 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사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가 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거까지 다 다루긴 좀 짧지만 예, 예. 어쨌건 간에 경제 국채가 금리가 뜨는 거는 경제 파급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를 견딜 수 없다. 보통의 경우에 이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그 예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부진에서 나아가 경기 침체까지 예상이 되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채권 값은 올라간다. 오른다. 그러니까 채권을 더 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채권을 팔아서 금리가 뛴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지금 그 앵커님이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요거는 꼭 알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관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이 빠질 것이고 주식이 빠지면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 현상이 커져서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에 왜 그렇게 되지 왜 않았냐? 거꾸로 그런 현상이 왜 안 일어나느냐? 예,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요번에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경제 둔화 우려감인데 관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과 경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기대감 때문에 요번에 시장, 그러니까 조금 다시 돌려가서 네. 국채 시장 금리는 연준 금리 인하의 방향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선 미리 반영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리가 안 내려간 이유는 연준 금리가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일 거기 때문에. 그럼 왜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 할 거냐면은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 잡는 거와 고용 안정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발표된 고용 데이터는 여전히 좋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이제 급하지 좋고. 않아요. 예. 근데 물가가 급하다 보니까 현재 브레이크 높게 잡는 거를 당분간 풀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높이 잡혀 있었던 거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지난
관세 유예하는 날 국채 주식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국채 금리는 10년짜리가 4.2에서 4.4로 오히려 반대로 튀어 올라갔어요. 그거는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건 헤지펀드에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헤지펀드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청산 거래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어떻게 국채를 들고 있냐면은 현물 국채 갖고 있고 선물을 매도를 쳐놨는데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이번에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니까 결국 이 손실이 보통 레버리지 투자하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큰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을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하면 기존에 현물 갖고 있는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더 튀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은 그런 상황을 보면 혹시 미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네.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아닙니까? 네. 미국 국채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나? 많은 기관 투자가 헤지펀드들이 볼 때 또는 개인들이 볼 때 이제 그래야 되나? 다른 혹시 뭐 대안적인 더 안전 자산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 그 현재를 포함한 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다. 여전히 미국은 기축통화국가고 여전히 전 세계 가장 안전한 국가이고 예. 특히나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제 많은 분들이 지난밤에 30년 만기 국채 입찰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입찰을 하는데 누가 그렇죠. 많이 들어올 거냐, 입찰이 그렇죠. 제대로 될 거냐 맞습니다. 했는데 근데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되었고 어. 특히나 오늘 이 방송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보통 국채를 입찰하는 누가 입찰하냐에 따라서 예. 이게 굉장히 매수세가 아주 좋은 방향이냐 아니면 좀 불안한 방향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번에 영어로 다이렉트 매수, 즉 뭐냐면 직접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비중 중에서 무려 82%를 직접 입찰을 했어요.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지난 6개월 중에서 직접 응찰자가 제일 많고 직접 응찰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재 5% 근처의 30년 국채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간 겁니다. 통상적으로 좀 국채 입찰할 때 금리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직접 응찰자가 되게 작아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네.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매각 물량이 다 떠안는 이게 높아지면 결국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5.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난 그래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0년 미국채가 입찰해서 이런 좋은 성과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금리가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뭐 안전자산이고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예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뭐 하루 이틀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긴 그림에서는 결국 미국은 경기가 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절대 금리가 매력적이어야 된다. 절대 수준이 좀 앞으로 높아야 되고. 향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이 두 가지 현재 조건이 충족이 되죠. 그래요. 네, 향후 채권 투자가 해볼 만하다.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이제 그렇게 30년 국채 입찰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보니까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맞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예,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크게 흔들렸는데 금리가 여전히 한 달 전 레벨에 와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에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주식에는 부정적인 그리고 요인이다? 채권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장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옌캐리 트레이드 7월 말에 청산되는 이슈 그리고 8월 달에 노동시장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서 샵룰 터치됐다 하면서 주식이 한 10% 빠지고 국채 금리도 그 당시에 10년짜리가 4.2에서 3.6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금리 내려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죠.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연준 금리가 인하될 기대감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고 지난번에 보면은 국채 금리가 그렇게 3.6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50bp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쫙 반대로 올라갔죠. 근데 이번은 뭐냐면은 시중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즉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현재 금리 레벨이 제약적인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는 나빠지는데 보통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되려면은 경제 통화 정책을 점점 인하를 통해서 소프트 랜딩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 때문에 정책 금리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미국 경제는 하드 랜딩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식은 이론적으로 요 다음 턴은 어닝들이 나빠질 여지가 있고 아, 미국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상황이 있고. 그리고 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진입하는 금리가 높아야 되고 네. 두 번째 향후에 경기가 나빠지면 부랴부랴 금리 인하가 되면 생각한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지금- 채권이 더 매력적이 됩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들을 유심히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나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의 정도, 금리 하락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냐 또는 하드 랜딩이냐 경착륙 관련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쵸.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금 확 경기가 꺾일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 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채권 투자를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매력적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야 근데 마 대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라고 네. 말씀 많은 분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드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의 물가 기대 인플레 우려감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영어로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논거로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렇죠. 그렇게 일시적 인플레, 중장기적 디플레냐 근거가 뭐냐? 예, 물어보면 맞습니다. 크게는 뭐 여러 가지죠.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미국 금리가 제약적 레벨에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어요. 예. 즉 뭐냐면 만약에 브레이크를 계속 푸는 상황에서 물가 기대가 올라가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나 많은 시장 관계자가 물가 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서 다들 마치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높게 잡고 있는 건 오히려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개연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1970년대입니다. 네. 1970년대는 현재는 경제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급증하고. 이번에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줄고. 가장 중요한 건 스태그플레이션 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고유가가 됐잖아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그렇죠. 에너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미중 간 또는 전 세계 미국과 엑스 USA가 붙으면서 어떤 상황에 유가가 폭락하고 있죠. 그래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환경에서는 일시적 촉발될 수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디플레이션 구조적인 거. 네. 그러니까 참 걱정되네요. 그렇지만 이제 물가가 좀 적절하게 통제가 된다면 물가 급등, 디플레이션, 합성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경기는 나빠지지만 네, 물가가 어느 맞습니다. 정도 지금 사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는 조금 그렇죠.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그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과 재반적 환경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예. 결국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의 소비가 줄게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로 간다는 게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미국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관세로 인해서 우리 국채 시장도 변동성이 큰데 그쵸. 우리 시장 전망은 어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한국 국채 말씀드린 게 쇼텀이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말씀드리면은 거다. 네. 일단은 우리가 현재 많은 분들이 관세 전쟁을 얘기하면서 미국만 포커스하는데 네. 반대편에 엑스 USA, 차이나, 중국, 한국, 유럽을 보면은 예. 특히나 한국을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이쪽 반대 진영은 제가 영어 표현이 그렇지만은 확실한 디플레이션 방향입니다. 확실한 경기 둔화, 경기 예, 침체 그래요? 그냥 확실한.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뭐 0%대 얘기 나오니까 물론 이제 제 성장률이 개인적 견해일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관세를 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보복 관세를 만약에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은 물론 쉽지 않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영향과 성장률 영향을 보는데 먼저 성장률 영향을 보면은 한국 예시를 들면 한국이 미국으로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 주력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가 이전보다 어쨌건 간에 데미지를 받을 것이고 큰 타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니까 경제는 부정적인 거는 명확해지고 자 물가 보시죠. 물가는 우리가 같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물건을 딱히 가져오는 게 없죠. 그래서 수입 물품의 인상에 따른 관세 영향이 별로 없고 특히나 한국의 수입 품목 1위는 뭐냐면 석유입니다. 원유. 네.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전쟁이 붙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격화될수록 유가가 더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한국 물가도 오히려 아래쪽이고 경제도 아래쪽이면 이게 합성이 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 제외한 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한국 네.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채권이 매력적이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채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의 어떤 밝은 면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상하 관세로 미치는 채권 시장의 영향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경환 GB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호 관세가 글로벌 증시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했는데도 재무장관은 어떤 특별한 일도 없다며 개의치 않는 표정인데요. 그러는 사이 미국 국민들의 연금 자산은 쪼그라들고 미중 무역은 끊길 조짐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